안녕하십니까. 네. 부관할 차례인가요? 네, 149페이지. 자,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이죠.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한다 그랬습니다. 네, 계약법 보고 오셨죠? 1, 2월 달 강의 안 보고 오셨어요? 계약법?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이번 달에 쌍코피 한번 터져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여전히 얼굴이 반딱반딱 거리십니다. 저만 초췌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자, 민법 총칙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부관이라고 나옵니다. 조건하고 기한 합쳐서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매매나 증여 같은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해요. 그런데 부관을 붙여버리면 이 부관에 따라서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계약 따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이 부관에 좌우됩니다. 뜻을 생각해 봅니다. 뜻은 이런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갑이 을에게 32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를 주기로 해요. 사무실 개업해라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는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체결이 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효력이 생기진 않아요. 효력이 생긴다는 건 을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건데 을은 언제 권리가 생겨요? 시험에 붙어야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32회 시험에 붙으면 그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학원 다니기 힘들지? 일단은 차를 하나 줄게. 차를 갖고 다녀. 그런데 시험에 붙으면 반환해. 네 돈으로 사고. 자, 일단 을은 차에 대한 권리가 생긴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32회 시험에 붙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죠. 결국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을이 시험에 붙으면. 그래서 을이 32회 시험에 합격하느냐에 따라서 상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2회 시험 합격이 부관이 되는 거예요. 또 미성년인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 하나 줄 테니까 독립을 해라 아니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역시 을이 성년이 되어야 을은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효력 발생 이렇게 되겠죠. 또 성년이 된 을에게 오피스텔을 주면서 오피스텔을 줬으니까 을은 일단 이 권리가 생겼어요. 줄 테니까 독립을 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25세가 되면 네 돈으로 오피스텔 하나 사고 이 오피스텔은 반환해라. 이렇게 한 경우에도 반환한다는 건 을은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결국 25세가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을이 30회 시험 합격을 하냐, 성년이 되냐, 25세가 되냐에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경우를 부관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그래서 부관이란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된 상태에서, 즉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에서 그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갑가 부가한 법률행위 이후 장래 발생하는 사실 요거를 부관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법률행위 성립이라는 건 계약 체결을 말하는데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관은 법률행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두 번째, 법에서 요구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부관이냐? 아니다. 왜 아니냐? 그럼 법에서 요구하는 거다. 당사자가 부과한 게 아니다. 따라서 그것도 부관이 아니다.
장래 발생 사실이어야 되니까 과거 사실 부관 안 되겠죠. 현재 사실 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역시 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개념 요소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개를 구별해요. 32회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해요. 그죠? 이걸 조건이라 하죠.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합니다. 32회 시험 합격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해요. 반면에 성년이 되거나 25세가 되는 건 확실하죠. 이런 걸 기한이라 하자.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정지 조건이라 하자.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정조건이 걸려 있으면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지조건인 것 자체는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정지조건이란 자체는. 그게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면 시기.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종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단 여기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관에서는요.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 그냥 그대로 나와요. 147조부터 154조까지. 그래서 오늘 1, 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자주 나오는 조문을 암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외우세요. 그러면 무조건 외우세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정환이 저 자식은 사람을 이해시킬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외우라 그런다고. 민법이 암기 과목이냐? 뭐 이렇게 글을 욕을 써놓은 분들 계신데 뭐 그런 걸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가끔 기사에 댓글 올렸는데 밑에 개욕을 써놓은 놈들이 있어요. 그럼 댓글도 안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써. 야, 너도 기사에 댓글 쓰냐? 가끔 써요. 아주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상식에 벗어나는 글을 쓴 놈들 밑에다가 댓글을 아니 사람 댓글이 아니라 기사에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어디서 돈 받고 뭐 드루킹 이런 걸 댓글 쓴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잘 안 돼요. 가끔 그 유명인 사람들이 그 SNS나 댓글 이런 거에 중독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돼. 좋아요가 막 쫙 올라가면 오 좋아요가 막 쫙 올라가면 우와 이렇게 아주 가끔 뭐 얘기에다가 댓글까지 갔지? 아 외워. 외우셔야 될 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조건부터 봅니다. 뜻이 뭐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월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그럼 되죠. 종류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뉘는데 정지와 해제는 뭘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판례를 하나씩 오늘 이해 암기합니다.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홈쇼핑에서 안마기를 렌탈한다. 렌탈. 36개월 렌탈합니다. 렌탈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죠 보통. 그러니까 그 안마기 렌탈은 사실은 할부 매매예요. 할부 매매. 할부 매매인데 렌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권 안 넘겨줘요. 렌탈 기간이 끝나야 소유권 넘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달이 지급하는 렌탈료는 할부대금이에요. 할부대금. 그 할부대금을 완납을 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대금을 완납을 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전이되는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금 완납 여부는 불확실하죠. 예, 중간에 못 낼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고요.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무슨 조건? 정조건 이렇게 되죠.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됩니다. 대금 완납을. 두 번째 해지 조건. 약혼 예물 수수. 갑이 을과 약혼을 하면서
반지를 끼워줘요. 돈 받고 끼워줘요? 그냥 끼워줘요? 그냥 끼워주죠. 야, 이 약혼 반지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내놔. 그리고 끼워주지 않죠. 증여예요, 증여. 그리고 을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약혼 반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각과 을이 결혼을 안 하게 됐어요. 을 반지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죠. 지난 순환에는 잠수 탄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 팔아버린다는 분도 계셨고. 자,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니까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 그래서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판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에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이런 데 조건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족법상 행위. 취소와 같은 단독행위 여기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법상 행위나 단독행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엄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이걸 엄수표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건 따위를 붙인다는 건 그 법률에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정적이에요. 그런데 가족법상 행위라든가 단독행위라든가 엄수표행위는 그 효과가 확실해야 돼요. 따라서 함부로 조건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률이 전체가. 일단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이런 게 있다. 네 번째, 가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문이 나옵니다. 151조. 첫째,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기로 해요. 증여. 증여 자체는 반사회질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였어. 을 네가 이달 말까지 병을 죽여주면 이렇게 조건 자체가 불법적인 게 있는 경우에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 뻑하면 조건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갑과 을이 부첩관계예요.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줘요. 아파트를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갑이 조건을 붙여서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네가 나를 떠나면, 즉 너와 나 사이에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아파트를 돌려달라. 이렇게. 자, 을이 아파트를 돌려준다는 것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 소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헤어지게 되는 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 쉽게 말하면 줬다 뺏는 거예요. 이렇게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을 때 저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갑과 헤어지고 싶어. 그런데 못 헤어져. 왜? 헤어지면 아파트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증여가 무효가 됐으니까 을은 돌려줘야 되는가? 안 돌려줘야 됩니다. 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뭐가 적용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우리 반사회질서에서 봤지요. 따라서 갑은 을이 갑을 떠나더라도 아파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갑이 주면서 네가 나를 떠나면 아파트를 반환해라. 네. 그리고 얼른 받아. 그리고 다음날 떠나면 돼요. 네? 어쨌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전체가 무효가 된다. 자, 2항 3항은 암기입니다. 2항은요. 조건이 법률행 당시에 이미 기, 이룰 성취됐어요.
사망한 성취할 수 없는 거야. 불능. 이미 성취됐거나 성취가 불가능한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당사자가 그걸 모르고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를 한 경우 그 법률 행위가 어떻게 되는가? 위에 거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나머지 두 개 무효. 무효. 요것도 무효. 요거는 또다시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됩니다. 암기하십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공식처럼 암기합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이 공식 가지고 대입을 해서 딱딱 맞춰보면 됩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싶다. 찾아오세요.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 조건 성취 전과 성취 후로 나눠서 성취 전의 조문이 3개가 나옵니다.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라고.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을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예? 시험에 붙으면 상가가 하나 생기니까 상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법은 기대권이라고 조건부 권리라고 권리로 보호를 해요. 즉 갑이 이렇게 상가를 주기로 해놓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이 상가를 홀랑 팔아먹으면 을은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상가를 홀랑 팔아먹어서 을의 기대를 무너뜨렸다면,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을은 열심히 더 공부해서 시험에 붙은 다음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48조.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149조. 을은 이 권리, 장차 시험에 붙으면 상가에 대한 권리가 생기죠. 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이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처상보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따가 중요합니다.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 특히 보존할 수 있다는 나중에 물권 뻗어서 한번 써먹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다. 150조 반신의 행위. 갑이 을에게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를 주기로 했어. 자, 을이 만약에 32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어쨌든 갑은 재산이 감소하죠. 그죠? 상가를 을에게 건네줘야 되니까. 조건 성취로 불이익해집니다. 얘는. 반면에 을은 시험에 붙으면 재산이 늘어나죠. 이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을의 32회 시험 합격, 즉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갑은 불이익, 을은 이익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갑이 야비하게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해. 시험 전날 을에게 수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먹여. 그래서 얘를 3박 4일 재워버려. 그럼 갑은 야비하게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을의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을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을, 시험에 붙으면 상가가 생겨.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야 되는데 컨닝을 해서 붙었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어. 그러면 갑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너 컨닝해서 붙었잖냐. 상가 못 줘. 이렇게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반신의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3가지 조문. 조문 자체가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조건 성취 후의 효력 147조 1항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그 범죄력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항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역시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둘 다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장래효, 장래효.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32회 시험에 계약을 합격했어요. 11월 30일 날.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요 상가에 대한 권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갑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저 세금을 을이 내기로 할 수 있는가? 있지요. 그럼 막을 이유가 없죠. 그게 147조 3항. 갑과 을이 당사자가 이 조건 성취 효력을 을은 11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그 효력을 마치 6월 1일 날 취득한 것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을 을이 내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누구 사이에서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6월 1일 부과된 세금을 을이 내기로 했다고 을이 내기로 갑과 을이 합의했다 해서 대외적으로까지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갑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갑이 을이 내기로 했는데요? 난 못 내요. 이따위 소리 못 합니다. 지들끼리 소급해가지고 지들끼리. 요거를 채권적 소급효라고 합니다.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47조 3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어려운 입증 책임의 문제가 하나 추가될 겁니다. 그건 이제 5월달이나 문제풀이에서 볼 거예요. 일단 조건은 딱 요 정도 기억하자. 그래서 147조부터 151조까지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 이게 기한이죠. 종류는 일단 시기하고 종기가 있습니다. 자, 시기, 종기, 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요. 3월 22일 날, 23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럼 4월 1일이 되어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12월 31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니까 언제부터 이 시기, 언제까지 이게 종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런데 종기를 만약에 이렇게 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갑이 사망할 때까지 이게 종기냐의 문제가 생기죠. 종기다 아니다. 자, 일단 이게 기한인지 아닌지부터 문제가 되죠. 자, 갑의 사망. 불확실, 확실. 확실하죠. 반드시 죽죠. 갑의 사망이 불확실하다면 갑이 불사신이요? 확실하죠. 다만 언제 죽는지가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죠? 자, 위에 거 날짜가 확정돼 있죠? 확정기한. 밑에 건 죽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죽는지가 불확실하죠? 불확정기한. 아, 기한이 확정기한도 있고 불확정기한도 있구나. 불확정기한도 있구나. 그러니까 갑의 사망이 불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 불확정을 착각한 거예요. 사망 자체는 확정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우리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 생각하기 싫죠? 네. 자, 어쨌든 이건 불확정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갑이 목적물을 을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이게 종기자의 문제가 생겼고요. 먼저 기한인지 종기는 기한이니까 기한인지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 확실, 불확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아, 이 물건을.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이거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거는
갑의 사망과는 달리 발생 자체가 불확실해요. 따라서 이건 기한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종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의 종류를 생각하자. 세 번째,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하고 대충 비슷한데요. 다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중에서 엄행위라든가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을 발행할 때 그 엄면에다가 지급 날짜를 적어요. 에? 3월 23일 날 엄을 발행하면서 지급일 4월 말일.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4월 말일이 되면 엄을 소지한 자는 발행인한테 가서 내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 수표행위는 뭘 붙여야 돼요? 시기를 붙여야 돼요. 반면에 조건과는 달리 소구표 있는 행위. 뭔 행위? 소구표 있는 행위에 기한을 못 붙여요. 엄 수표행위는 시기를 붙여야 되는데 소구표 있는 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취소라든가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무권대리 행위 추인 같은 것들 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은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기한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3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4월 1일이 도래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예? 이걸 계약 당시로 소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이미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을이 그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가 없어요. 을은 사용수익 자체가 불가능해졌잖아요. 소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한 도래 효과는 조건과는 달리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 흘러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한 도래 효과는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서 소급표 있는 거. 네 번째.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의 효력. 기한 도래 전과 기한 도래 후로 나눠서 기한 도래 전에 154조를 가지고 148조와 149조를 준용.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해서 을은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이 생긴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갑이 중간에 오피스텔을 팔아버려. 기대가 와르르. 그죠? 이런 거 하지 마라. 148조. 또 을은 이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48조와 149조를 그대로 준용. 기한 도래 후 152조 1항, 2항.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붙어있는 행위는 그 종기가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끝. 장래효력 끝.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기한 도래 효과는 절대로 소급표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죠? 조문 아는 게 아쉽네. 다섯 번째. 기한의 이익. 종기, 특히 종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2개월 할부로 가전제품을 샀어. 다달이 할부금을 내면 12개월이 도래, 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원금 청구, 원금 납부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할부 원금을 다달이 나눠서 내는 이익.
통신사와 약정했다. 2년 동안 다달이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이익. 학원을 끊었다.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이익. 이런 게 다 뭐다? 기한의 이익. 종기가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리는 이익. 마이너스 통장 1년을 계산했다. 1년 되기 전에 다달이 이자만 내면 원금 청구 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게 다 뭐가 된다? 기한의 이익이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조문암기 153조 1항. 채무자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누굴 위한 걸로?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거 나중에 이제 입증의 문제에서 나와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누구한테 기하게 이익이 있는가 다투고 있을 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을 해버리니까 채무자는 자신에게 기한이익이 있음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조문 기억하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포기할 수 있는가? 있다. 153조 2항. 예를 들어서 통신사와 2년 약정했다. 다달이 통신사로부터 요금을 할인받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근데 중간에 통신사를 옮길 수 있는가? 있죠. 중간에 통신사를 옮긴다는 건 기존 통신사로부터 요금을 할인받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만 기존 통신사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되죠. 그래서 뭘 내요? 위약금. 그죠? 그래서 153조 2항에 보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때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못한다 이 뜻.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한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53조 2항입니다. 네 번째,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요. 기한이익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을 박탈한다는 건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종기를 도래시켜버려요. 예? 돈 갚을 날짜가 아직 2년 남았지만 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종기를 땡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상실. 자, 어떤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카드 영수증 전표 뒷면을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카드 할부 거래 약관이 인쇄가 돼 있고 그 카드 할부 거래 약관 5조를 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보면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12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는데 그래서 나는 12개월 동안 다달이 나눠서 내는 이익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할부 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그 나눠서 내는 이익이 상실이 되고 마치 종기가 도래한 것처럼 되니까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 이익 특약은,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자, 바로 기한이 도래한다면 2회 이상 연체하는 순간 즉시 원금을 갚아야 돼요. 따라서 그때부터 원금의 연체자가 붙어요. 예? 그게 요 위에 거예요. 반면에 2회 이상 연체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원금 내놔! 라고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체했다 하더라도 원금을 즉시 납부할 의무는 없고 카드 할부 회사가 내놔 해야 원금을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금의 연체자가 붙는 거예요. 2회 이상 연체하면
바로 기한이 도래하면서 원금의 연체이자가 붙냐. 2회 이상 연체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원금을 내놔 라고 해야 연체이자가 붙냐.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때 위에 거를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해요. 판례가 이름을 붙여요. 밑에 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이걸로 추정을 해버려요. 판례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주장,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외우셔야 될 조문 몇 개 하고요. 판례 몇 개 말씀드린 거예요. 판례, 정조건 판례 하나, 해조건 판례 하나, 불법 조건 판례 하나. 에?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 판례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이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오늘 이 정도는 구별해야 돼요. 1, 2월 달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 더. 149페이지 서설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두 줄. 조건에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2는 두 줄 정도. 넘깁니다. 양가로 3. 그 다음에 정조건 있죠. 그 정조건은 한 세 줄까지 읽고 예를 들어는 몰라도 되고요. 요거 꼭 기억하자. 동산 소유권 유보매매. 정조건에서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해조건은 두 줄 읽고 세 줄까지 읽으신 다음에 약혼예물 수수가 있죠. 판례가. 오른쪽 수의 비수의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세요. 설명 드릴 테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별입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자, 밑에 가장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법정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아라. 이건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3개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불법 조건은 조건뿐만 아니라 법령이 전체가 모여가 된다는 거 하고요. 판례, 부척관계의 종류로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가 있죠. 세 번째 줄에. 기성조건, 기성조건은 2항에 보면 이미 성취, 이게 기성. 그게 정지냐 해제냐. 불능은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이렇게 되죠. 그게 또 해제냐 정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밑에 참고가 있죠. 그거 가지고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 기억해달라. 3번에 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죠. 자, 타이틀만 일단 봅니다. 단독행위, 신분행위, 즉 가족법상 행위, 그리고 어음수표행위. 요렇게. 그리고 어음수표행위는 네 번째 줄에 가면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지만 뭘 붙이는 건 허용된다. 기한, 아까 말씀드린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어음금 지급일 이런 거 말합니다. 일단 그 원칙만 생각해달라. 그리고 넘기면 반신의 행위가 있죠. 반신행위. 150조 1항이야. 조문만 일단 기억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 148조와 149조가 있습니다. 역시 조문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147조 1항, 2항, 3항 역시 조문만 확인합니다. 넘겨봅니다. 예제 1. 정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생긴다. 조문입니다. 2번은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랬죠. 3번은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들렸죠. 4번
조건이 이미 성취. 기성. 여보세요. 기성. 그대로 기성. 해제. 기해. 무효로 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공식처럼. 5번은 147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취한 때부터 X 소급해서 4번이 틀렸죠.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5개가 깡그리 조문입니다. 그렇죠? 깡그리 조문이에요. 기한에 의의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시기종기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구별하시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자, 엄수평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4번 기한부 행효력, 기한 도래 전에 148조 침해 금지와 149조 처상보담 이렇게 되죠. 세 번째죠. 기한부 권리도 침해하지 못하며 처상보담할 수 있다. 그 밑에 152조 시기 도래 생긴다. 종기 도래 잃는다. 끝.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한에 이익이 나오죠. 153조 1항과 2항. 특히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관해서 밑에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내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핵심에 3번이 있습니다. 3번을 보면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 이익이 상실돼서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적권부 특약과 사유가 발생한 후에 채권자의 청구 등 채권자의 행위를 기다려 미뤄서 이 행위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근데 밑에 세 번째 줄 명백히 정적권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뭘로 추정할 것이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할 것이다. 판례죠? 예?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별거 없죠? 별거 없다고 해주세요. 네. 160페이지 봅니다. 4번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 5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 기성. 기성이 정조건이죠. 기정조 1번. 6번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이죠. 불능이 정지를 불정무 2번.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8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9번 정조건이 있다. 조건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2번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걸로? 채무자. 추정 본다. 추정한다. 14번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뭘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그죠? 이 정도는 뭐 탁탁 보자마자 골라야 됩니다. 그렇게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민법 총칙이 끝이 났습니다. 기하법을 할 건데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기하법은. 이르지만.